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석치수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요 NCS 필기 전략 취업 특강, NCS 필기 고득점 전략을 이제 맡았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 뭐 다른 것들 이렇게 막 쭉 보고 오셨을 텐데요. 저와 굉장히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일단 제 소개부터 조금 해야겠죠? 네, 저는 다시 이름 석치수 강사이고요. 저는 이렇게 그 PSAT를 합격을 한 적이 있고 올해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NCS 특강 초청 강사입니다. 저는 NCS 레드윈 공유인에서 NCS 수리능력 대표 강사고요.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도 자료 해석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소개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중요한 거는 어떤 컨텐츠를 이렇게 보여드리느냐. 요런 거겠죠? 네, 그래서 크게 목차를 이렇게 알려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일단 NCS에 대한 이해. NCS에 대한 이해. 도대체 NCS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NCS 출제 트렌드. 그리고 공부 방법. 요거에 대해서 알려드린 다음에, NCS가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 이제 알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실전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되겠죠. 특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수리 능력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풀어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NCS에 대한 이해. NCS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10가지 영역, 기업별 출제 방향, 그리고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출제 유형, 모듈형 대 PSAT형,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CS가 뭔지 알아야겠죠? 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보통 저렇게 긴 단어보다는 NCS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어떤 능력들을 필요로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이 NCS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직무 능력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직무 기초 능력, 직무 수행 능력.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직업 기초 능력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공통 능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크게 이제 10가지 능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직무 수행 능력 같은 경우는 전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NCS 직업 기초 능력. 여기에서는 10가지 과목이 이렇게 있는데, 10개의 과목이 있는데, 요 부분을,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 기술, 조직 이해, 그 다음 직업 윤리까지 총 몇 가지? 10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않도록 하시고, 여기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 세 가지가 조금 색깔이 조금 다르죠.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요. 이거는 그 제목을 여러분들이 과목 이름을 이렇게 보고 계시면은 다 그냥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냐? 수리 능력, 그냥 어떤 숫자 계산이나 어떤 표나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라면 당연히 항상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계속 공통되는 것들이 뭐냐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속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갖추어야 하는 그런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의사소통 능력은 자, 글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뜻한 바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뜻한 바를 글과 말을 통해서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능력. 자, 이런 게 이제 의사소통이죠. 일을 하려면 대화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능력,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칙연산이나 통계, 확률,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수리 능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수리 능력이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세 가지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단위를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칙연산을 잘 못해서 발주를 잘못했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자, 수리 능력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요 수리 능력 같은 경우는 이런 응용 수리, 자료 해석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응용 수리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되게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있었던 뭐 연립방정식, 자, 굉장히 짧은 그런 지문들 있죠. 자, 방정식, 일률, 농도, 확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자료에서 이 부분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도표 분석, 그 다음에 도표 작성. 자, 여러분들이 표나 차트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지, 거기에서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내가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수리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요. 보면, 자,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시각을 통해서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떤 일이 발생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보고 배웠던 그런 것들, 항상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나요? 그렇진 않죠. 네, 이렇게 있다 보면은 예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 또 똑같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예전에 어떤 그 해결했던 것들을 확인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뭔가 더 미래를 봤을 때 내가 업무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것들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창조적으로 해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네, 자, 그래서 요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그런 부분,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이제 이런 과목들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관리 능력. 자, 요것도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우리가 자원들이 어때요? 무한하나요? 무한하지 않죠. 굉장히 이제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뭔가 일 처리를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떤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 자원을 어떻게 써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맞죠? 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제목 이름 자체가 어떻게 된다? 자원 관리 능력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자, 이것들을 계획하고, 자, 계획대로 업무 수행의 일을 할당하는 능력, 자,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정보 능력, 그 다음 뭐 기술 능력,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자, 정보나 기술 능력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내가 어디에서 가지고 올 수 있고 내가 이 정보를 받았을 때 괜찮은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술적으로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이제 이런 과목들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뭐 기술 능력 같은 경우는 기술이나 정보 같은 데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엑셀 함수나 정보 처리 이론, 윈도우 단축키, 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지, 모든 회사에서 다 이걸 하진 않고요. 일부 요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는 곳에 따라서 다르니까, 자,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 이해 능력, 자기 개발 능력, 대인관계 능력, 직업윤리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자, 그러면 역시 조직에 들어가서는 당연히 어때요?
조직의 체제와 경영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계발 능력, 대인관계 능력, 직업윤리,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게 상식적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 과목 수가 10가지나 되지만 여러분들이 부담 가질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니까요. 우리 주요 공공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를 많이 하는지를 조금 알아야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저기서부터 보시면은 자,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교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 요 부분은 전부 다 들어가 있죠? 네,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자, 이게 자원관리나 어떤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또 21년에 지원을 하실 때에는 각자 그 기관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근데 그 추세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 부분으로 일단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요 공공기관의 기업별 출제 경향,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 나는 어디 딱 가고 싶어. 아직 이게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고민을 하다 보면 나는 철도공사 가고 싶어. 나는 아니 한국전력 가고 싶어.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네, 자, 그러면 그 해당 기업에 이제 들어가서 또 공고를 찾아보시면 되지만 자, 역시 이것도 자, 몇 년을 기준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어떻게 시험을 봐왔는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라면 이 부분은 자, 뭐 모바일이든 뭐 PC든 이렇게 보고 계실 때 이렇게 살짝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문항들, 자, NCS, 자, 그 다음에 직무수행, 자, 직업기초만 50문항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전공, 자, 이게 NCS고 이게 전공인데 전공과 NCS가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반반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런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전공에 되게 취약한지 NCS에 취약한지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문제의 문항수와 이런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이 영역 구분 있죠. 자, 요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이제 여기가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수리 능력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입니다. 해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영역별 문제 구분이다 라고 제가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 통합형, 자, 이런 것들은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막 의사소통 풀다가 수리 능력 풀다가 문제 해결 풀다가 막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좀 미리 알아두시면은 너무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그때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출제 유형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혼합형, 자, PSAT형, 혼합형, 모듈형에 가까움, 자, 요런 이야기들이 있죠. 네, 자, 바로 이제 뒤에서 살펴볼 건데 모듈형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는, 자, 지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냥 단순 암기 과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ncs.go.kr, 자, 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괜찮고, 이제 저를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그러면 많은 정보들을 이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그 모듈형 문제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상대적으로 쉽고, 그 다음에 이제 PSAT형이다 라는 것은 이제 모듈형과, 자, PSAT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5급 공채와 자, 7급 공채, 2021년부터는 7급 공채에도 이제 도입이 되는 이제 그런 시험인데 배경 지식이 엄청 필요로 하다라기보다 이 정보화 시대에 딱 발맞춰서 그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만 이제 여러분들이 최대한 판단하는 이제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암기나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종합적인 사고력입니다.
종합적 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이 정보를 가공하면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이제 PSAT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NCS 같은 경우는 PSAT의 약간 하위 호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PSAT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NCS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요구하는 게 적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캡처하셨나요? 네, 자, 캡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자, 여기 설명이 나왔네요. 자, 모듈형과 핏셋형. 자, 어떤 특징이 있고, 대행사들이 있고, 과목이 뭐가 있냐.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모듈형 같은 경우는, 학습, NCS 학습 모듈을 바탕으로 해서 암기 위주에 하겠다. 자, 그 다음에 기업 특화 및 직무 연계형. 자, 이런 응용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 자, 우리 PSAT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5급 공채, 자, 민간 경력자. 그 다음에 이런 PSAT 유형을 도입해서 단순 암기가 아닌 어떻다? 이해력, 논리사고, 추론, 해석 능력들을 필요로 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행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런 기업에 따라서 그 시험을 대행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모듈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대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SAT형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합니다. 자, 근데 이런 대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가 그 기업에 따라 어떤 특성이 있는가 정도만 이제 아시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하시면 돼요. 맞죠? 자, 그래서 뭐 과목명, 자, 이렇게 있는데, 자, 굳이 이제 우리 요 NCS 10과목 을 가지고 그 PSAT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뭐가 유사한 과목이 어떤 거지? 라고 이제 보신다라면 이 부분입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은 자, 뭐예요? PSAT 언어 논리. 자, 그 다음에 수리 능력 같은 경우는 PSAT 자료 해석.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과 자원 관리. 자, 이거는 PSAT의 상황 판단. 자, 이 부분과 조금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실 때 문제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부분의 어떤 기출 문제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간단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모듈형. 자, 뭐 이렇게 짧은 문제들을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까 모듈형은 암기가 위주라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다음은 기억의 진행 방법이다. 기억은 무엇인가? 주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NM법이 뭔지, 브레인스토밍인지, 시네틱인지, 체크리스트인지,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아냐 모르냐의 싸움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자, 암기를 좀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내용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조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런 걸 앞으로 제가 모듈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CS PSAT형, 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다음 글과 표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 놓고 이런 표들이 있죠? 예물, 예단, 패백 해가지고 쭉 있고, 결혼 당사자 만족도 투입, 양가 부모 만족도 투입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표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암기해야 되는 그런 표가 아니죠. 그냥 이 표를 주고 이 표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내용들을 판단할 수 있어?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직독직해, 그 다음에 어떤 수리적 사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자, 요 밑에 PSAT형, 자, 요걸 그냥 아까 했던 이야기들이니까, 자, 이해력, 사고력, 추론력을 유하며 난이도가 좀 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이렇게 어플라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많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또 하셔야 될 겁니다. 맞죠? 네. 자, 넘어가 보면, 자, 그러면 NCS 출제 트렌드와 공부 방법.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있을지 여러분들 좀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제가 하반기 2020년 하반기를 통해서 알아보는 트렌드와 그 다음에 공부 전략,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전공과 NCS의 공부 시간을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2020년은 여러분들 딱 한 단어를 2020년 단어 하나로 딱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코로나. 맞죠? 코로나.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다 어떤 출제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바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고 이랬었죠. 저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자, 이 박람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때요? 다 같이 모일 수가 없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 서류 합격 배수 축소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연기 이러다 보니까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 또는 기업 입장에서 어떤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봤을 때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마구마구 연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시험 문제 자체를 굉장히 조금 심도 있게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출제하기가 쉬운 자, 모듈형을 많이 출제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맞죠? 네, 자,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다시 조금 모듈형 문제가 조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 PSAT형 이런 혼합형 자, 모듈형과 PSAT가 같이 혼합된 형태의 문제가 조금 더 증가했다라는 게 20년도 하반기 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직무 수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혼합해서 이렇게 출제하는 경향이 점점 올라가서 자, 이론 기반의 자, 실무까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맞죠? 네. 자, NCS를 어떻게 공부할까? 자, 어떻게 공부할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또 굉장히 지금 막연하잖아요. 제가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할 때에는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자, 그래서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자, 목표 공기업을 한 5개 정도 내외로 설정을 해요. 자, 그러고 나면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정할 수 있으니까 공부 범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목표 공기업 딱 정합니다. 나는 어디 정도를 가고 싶어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5개 내외라고 이제 해놨지만 그래도 뭐 조금 더 작게 잡아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 뭐냐면 우리 NCS 10개 과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 해결 요 3개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일단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의사, 수리, 문제 해결을 먼저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자. 자, 요거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면 기업에 맞게 기출 유형을 좀 채워야 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좀씩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듈형 같은 경우는 평소 1시간 정도 꾸준히 반복을 하겠다. 자, 이 부분은 종합적인 사고력이다, 조금 암기다. 그쵸? 네, 자, 그러니까 이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찍 1시간씩 꾸준히 해가지고 진도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후 시험을 보는 기업에 맞는 영역만 그 부분만 또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 세 번째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별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온 어떤 우리 그 시험에 대한 자세가 있죠. 자세. 우리 자세 어땠죠? 그렇죠. 나 100점 맞을 거야. 이거 다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왔죠. 자, 그런데 NCS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자, 다 풀 수도 없고 다 풀어서도 제가 보기엔 안 돼요. 다 푸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일단 아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하는 건 맞지만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 그 개수를 또 정해야겠죠. 맞죠? 네, 자, 그렇다면 크게 2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기업을 이렇게 어플라이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답 감점을 하는 곳이 있고 그 오답 감점을 하지 않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답 감점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지? 자, 이때는 틀리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자, 여러분들 뭐 어때요? 예를 들어서 한 문제당 뭐 3점을 주는 문제인데 만약에 틀리면 2점 감점이야. 그럼 자칫 잘못 생각하면 2점 정도밖에 손해 아니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원래 3점이고 감점이 2점이면 여러분들 만약 문제를 틀리잖아요. 그러면 맞아서 얻을 수 있는 3점도 못 얻고 페널티 2점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로스가 어떻게 돼요?
5점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웬만해서 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많이 푸는 것보다는 한 75%, 한 4분의 3 정도를 풀고 그 다음에 정답률을 최대한 높이겠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답 감점이 없다. 자, 그렇다면 약간의 찍기운도 조금 이렇게 바랄 수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운에 맡겨라 그런 게 아니라 내 정답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80%를 유지하면서 조금 찍는 것도 괜찮다. 자, 그래서 이때보다는 조금 더 문제를 많이 풀어보겠다. 그래서 80%에서 85% 정도 풀고 정답률을 80%요 정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100점을 위한 시험이 아니다. 뭐냐면 이거는 이제 NCS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시험을 이렇게 좀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사람이 다 다르죠. 자기가 어떤 사람은 이런 유형을 잘하는데 나는 이런 유형을 못하더라. 이런 게 다 개인적으로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내가 잘하는 것들은 최대한 득점을 하고 못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잘 못하는 거야 하고 빨리 피해 가야 되죠.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못하는 것들을 최대한 빼겠다. 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야 하는 문제 어떤 거냐? 자, 이거를 한 5초에서 10초 만에 판단해서 넘어가겠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패스해야 되는 문제들 어떤 것들이냐? 자, 이렇게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전공 및 NCS 공부 시간.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계획을 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 보고 계신 여러분들 계획 짜는 거 좋아해요?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 자, 그건 왜냐면 계획을 막 이렇게 짰는데요. 첫날부터 어그러져. 그러면 너무 상처예요. 자, 여러분들은 계획을 잘 짜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일단은 제가 하나의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크게 우리가 전공과 NCS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보면 자 기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채용 공고가 나기 전에 채용 공고가 나기 전에는 자,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딱 공부를 하면 무엇을 먼저 하겠다, 무엇을 좀 더 비중을 두고 하겠다, 전공을 좀 더 비중을 두고 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채용 공고가 나기 전에는 이렇게 하는데 채용 공고가 났다. 그러면 그때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채용 공고가 났고 내가 이제 서류를 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서류를 최대한 집중을 해서 빨리 마무리합니다. 이것도 보면 서류 제출할 때 어떻게 해요? 마감까지 막 쫓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서류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중해서 딱 끝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공부 시간을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서류 제출을 딱 하고 나면 서류 제출을 하고 나면 이번에는 전공보다는 무엇을 조금 더 비중 가지고 하겠다? NCS를 가지고 조금 더 하겠다. 3대 7 정도입니다. 3대 7. 자, 그래서 요때는 여러분들이 그 서류 제출을 한 그 해당 기업 유형에 맞춰서 내가 조금 더 NCS를 좀 더 많이 풀어보겠다라는 거고, 자, 서류 제출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렇죠. 서류 합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 통과했니? 통과하지 못했니? 라고 나오면 합격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면 자, 그때까지 또 요 공부를 유지합니다. NCS를 조금 더 위주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 6일 전까지. 자, 요 정도까지는 요 NCS에 조금 더 집중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가 남았다. 이제 뭐에 조금 더 집중해? 이번에는 전공에 조금 더 집중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NCS 같은 경우는 적성 시험으로서 뭔가 조금 이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막 더 집중을 한다고 바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꾸준하게 계속 공부를 해오면서 이 어떤 그 필요한 능력들, 자, 이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 시험이 이렇게 가까워지면 사람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굉장히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주일 전부터는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갖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그동안에 많이 해온 것들을 여기서 조금 복습하는,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일주일을 조금 더 유하게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일주일 전에는 전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때 6일 전 정도부터 시험 때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암기하고 있는지, 자, 이런 공부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습니다. NCS는 여러분들 습관입니다. 습관. 자, 그래서 평소에 조금 더 많이 해두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이렇게 보시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사실 요거일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수리 능력, 이거 어떻게 시간을 좀 빨리 단축할 수 있나요? 이제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하실 텐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지만, 자, 시간이 이렇게 조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가지고 오진 못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되게 재미있고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재밌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세 가지, 요 정도 2에서 9의 배수 판정법, 그 다음에 필수 암기분수 제곱수, 그 다음에 실전 문제풀이를 통한, 자, NCS 수리 시간 단축 팁. 자, 요것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요 첫 번째, 2에서 9 배수 판정법.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모를 수가 없는 건 뭐예요?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웃고 있는지, 그냥 뭐 이렇게 보고 있는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 2의 배수 판정법. 자, 어떻죠? 1의 자리가 짝수면 당연히 2의 배수죠. 짝수면. 그리고 5의 배수 어떻게 하죠? 1의 자리가 당연히 0 또는 5라면 5의 배수. 이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자, 수리 능력에서는 가끔 그 수적 감각을, 수적 센스를 좀 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숫자랑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이런 되게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봤는데,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여기 정도까지 있죠. 2의 배수부터 9의 배수까지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요? 분명히 있습니다. 중학교 그때 배운 적이 있어요. 다만 생각이 안 날 뿐. 오케이? 자, 그러면 3의 배수랑 9의 배수. 자, 3의 배수랑 9의 배수 한번 볼까요? 자, 얘네들은, 자, 요거는 각자리수 합이 3의 배수, 그 다음에 각자리수 합이 9의 배수라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3의 배수고 9의 배수다.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11, 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자, 얘네들을 단순히 합하면 얼마죠? 3.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니까 이 숫자는 몇의 배수다? 3의 배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증명해 주세요. 이거를 제가 증명을 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 판정법.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가 00이거나 4의 배수라면 이건 4의 배수다.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뭐 아무거나 해볼까요? 3, 1, 2, 312. 선생님, 이거는 4의 배수인가요?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 시작해볼까? 막 이제 이러면서 막 열심히 되게 해보겠죠. 그러면 4, 7에 28, 뭐 여기 32, 4, 8에 32. 이건 4의 배수가 맞네요. 그렇죠? 네, 자, 이거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312는 어느 부분에서, 자, 요 뒤에 끝에 두 자리 12가 4의 배수죠. 4, 3, 12. 그렇죠. 자, 구구단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100의 자리 이상부터는 당연히 4의 배수거든요. 자, 100은 10 곱하기 10이죠. 자, 10은 2 곱하기 5. 이렇게 오니까 2 곱하기 5, 2 곱하기 5가 무조건 100의 자리 이상에는 깔려 있으니까 4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분만, 자, 여기가 4의 배수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의 배수 판정법. 자, 이렇게 있는데, 자, 6의 배수는 어떻게 돼요? 2의 배수이면서, 자, 동시에 3의 배수면은 6의 배수다. 뭐 이제 이런 것들. 뒤에가 짝수면서 각자리수 합이 3의 배수면은 6의 배수다. 굉장히 간단한 거죠. 자, 그리고 8의 배수. 자, 이 8의 배수 보시면 여러분들이 2의 배수, 4의 배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8의 배수도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원리가 뭐였어? 요 끝에 두 자리만 이렇게 하면 된다. 100의 자리부터는 4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8의 배수는 2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자, 뒤에 끝 세 자리.
끝 세 자리가 8의 배수면은 그러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 1000이라는 숫자를 자, 한번 써보면 이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이거는 자, 2가 5가 이렇게 있는데 3개, 3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2의 세제곱, 5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1000의 자리부터는 무조건 8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거 2의 세제곱 보고 6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죠? 설마? 네. 자, 여러분들 믿습니다. 자, 2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8 맞죠? 네, 자 그래서 자 요런 것들 한번 말씀드려봤고 요거는 조금 호기심이 조금 있으면 요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자 11의 배수 판정법 해가지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홀수 번째 자리수의 합과 짝수 번째 자리수의 합의 차이가 0 또는 11의 배수 자 이제 이렇게 나왔다라면 얘네들은 뭐다? 그냥 11의 배수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서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숫자 몇 가지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뭐 그냥 제일 쉬운 걸로 보면 뭐 121?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홀수 자리수 여기 얼마? 1, 1 이렇게 있죠. 자 1 더하기 1, 자 1 더하기 1 하고 자 그 다음에 짝수 번째 있는 건 누구예요? 요거 2 맞죠? 자 그러면 요거 2를 이렇게 차이라 그랬으니까 뺐더니 얼마가 나왔다? 0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 숫자는 121은 몇의 배수다? 11의 배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11 곱하기 11입니다. 그래서 요런 원리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뒤에서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이 좀 평소에 알고 있으면 좋겠는 이제 그런 숫자들을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 문제풀이. 자, 요 실전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 문제를 지금 동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잠깐 멈췄다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 푸신 다음에 이걸 다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1분 30초 한번 1분 30초를 드려볼 테니 자, 1분 30초 동안 한번 풀어보시죠. 풀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제가 이제 1분 30초를 딱 드리고 나면 아니 이거를 1분 30초에 풀 수 있단 말이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자, 근데 좀 공부를 잘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대비를 하고 나면 이런 문제들은 1분 이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1분 이내.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자, A기업의 신입사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올해 선발된 남성 신입사원 수는 자, 작년에 선발된 신입사원 수는 4,000명이다. 올해는 남성 신입사원이 10% 증가했고 여성은 5% 감소했다. 자, 그래서 올해 신입사원의 수는 작년에 비해 4% 증가했다. 자, 뭐 이런 게 나왔죠. 그러면 물어본 게 올해 선발된 신입사원 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통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요. 연립방정식.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면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작년 남자 신입사원을 X 자, 그 다음에 작년 여자 신입사원을 Y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에서 어떤 식이 하나 나오고 X 플러스 Y는 4,000 자, 이제 이런 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따르면 이제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10% 증가했으니까 무슨 1.1X 그 다음에 5% 감소했으니까 0.95Y 이렇게 해서 원래 4,000명이었는데 4%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면 자 4,000에 4% 하면 160이죠. 맞죠? 네, 자 그래서 요런 식을 세워서 되게 열심히 풀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풀 수 있죠.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풀면 1분 이내, 1분 30초 이내 전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이렇게 푸는 거는 여러분들 중학생들이 이렇게 푸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많은 일들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훨씬 고급스러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풀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항목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문제를 제가 한번 더 풀어드리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제 질문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멍멍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멍멍이, 오리. 자, 그래서 멍멍이 그림 오늘 잘 못 그릴 것 같은데 대충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안하다 멍멍아. 자, 그래서 자, 멍멍이.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오리. 조금 너무 그렇다. 그쵸? 네, 자, 그래서 자, 오리. 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요런 이렇게 오리랑 멍멍이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멍멍이, 오리가 합해서 100마리인데 얘네들의 다리가 236개예요. 236개. 자, 그러면 이 멍멍이는 전체 몇 마리예요? 멍멍이? 자, 멍멍이, 오리 합해서 100마리고 얘네들 다리 개수를 세보니까 236개다. 자, 그러면 멍멍이의 수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풀고 있냐면 선생님 아까 멍멍이 X, 오리 Y, 그 다음 멍멍이 다리 얼마? 4X 플러스 2Y는 236. 이걸 되게 열심히 풀어보니까요. X가 얼마 나왔다? 18. 자, 그래서 멍멍이가 18마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풀거든요. 근데 조금 생각을 단순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단순화. 어떻게 단순화 해보냐면 자, 우리 멍멍이랑 오리가 저한테 복종하는 애들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얘네들은 무조건 따르는 애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주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멍멍아, 오리야, 니네가 가진 다리의 절반 들어. 이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가진 다리의 절반 들어.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하죠? 네, 멍멍 하더니 이제 어떻게 해? 다리 들어야지. 자, 그래서 요렇게 하나 다리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다리 들 거야. 이쪽을 들면 아마 넘어질 것 같군. 재미없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요 오리 꽥꽥 자, 이렇게 또 다리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면 네가 가진 다리의 절반을 들잖아요. 그러면 요 땅에 딛고 있는 다리 개수 우리 멍멍이 몇 개죠? 2개입니다. 2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리는 땅에 딛고 있는 다리 개수 몇 개? 1개예요, 1개. 그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일단 몇 마리라고 얘기를 했죠? 몇 마리? 100마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0마리인데 원래 다리 개수가 236개인데 니네가 가진 다리의 절반을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현재 땅에 딛고 있는 다리 개수 몇 개? 2로 나누면 그렇죠. 118개죠. 118개. 오케이? 자, 그러면 오리는 머리 하나당 다리 하나를 딛고 있고 멍멍이는 머리 하나당 다리를 몇 개 딛고 있어요? 2개. 1 플러스 1이에요. 1 플러스 1.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전부 다 오리였잖아요. 만약에 전부 오리였으면 이 땅에 딛고 있는 다리 개수가 몇 개 있어야 돼요? 100개 있어야 됩니다. 100개. 맞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오리를 하나 빼고 멍멍이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전에 비해 다리 개수가 이게 1 플러스 1이니까 하나 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이야기는 자, 현재 땅에 딛고 있는 다리의 개수가 118개다라는 것은 기존의 머리 100개에다가 추가적으로 다리가 18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개수보다 많은 다리 개수는 다 누구 다리예요? 오리 다리예요? 멍멍이 다리예요? 멍멍이 다리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얘가 하나 바뀔 때마다 다리가 하나씩 추가되니까 여기에 있는 그 18개는 다 누구 다리다? 멍멍이 다리다. 그래서 멍멍이가 몇 마리 있다? 18마리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쵸?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지금 이 강의를 들었을 때 한 번에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생각을 단순화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이런 한쪽으로 몰아넣기입니다. 몰아넣기. 그래서 전부 다 오리였으면 어때요? 아니면 전부 다 멍멍이였으면 어때요? 그러면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찾아갈 수 있나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생각이 지금 앞에 문제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문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4,000명이 있고 남성이 10% 증가하고 여성이 5% 감소해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전부 다 여성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전부 여성이다. 자, 그러면 여성은 5%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4,000명이 전부 다 여성인데
이게 5%를 감소했다, 5% 감소했다라면 뭔가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게 10% 증가하고 5% 감소해서 자, 요 부분이 이제 4% 증가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5%가 감소했는데 남자는 10%가 증가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자를 남성으로 바꿨다라 그러면 그 차이가 자, 그 차이가 몇 퍼센트가 돼요? 15%가 됩니다. 15%.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자, 4,000명인데 자, 4,000명에서 5% 감소하면 얼마 감소하는 거죠? 얼마 감소해요? 200이 감소했는데 자, 실제로는 4% 증가했으니까 4,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더 늘었다? 160명이 늘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요 상황에서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가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360이 플러스가 돼야겠죠. 그래서 자, 전부 여성이었다라면 자, 이게 4,000에서 200이 빠지는 정도였었는데 실제는 4,000에서 160이 플러스 되니까 자, 이거는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채워지는 거다? 남성이 들어오면서 채우는 거죠. 15%만큼. 자, 그러면 그 360명에 대한 것을 자, 어떻게 되겠다? 남성의 15%다. 남성의 15%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간단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만족하는 남성의 수는 자, 어떤 수의 15%가 360이다 라는 건요.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자, 남성은 2,400명이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 수가 약해서요 15%가 360명인데 어떻게 2,400명이 나오죠? 이제 이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원래 요구하는 거는 360명을 이렇게 0.15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면 쉽게 생각해보면 자, 15%라는 건요 15%라는 것은 5%가 몇 개 있는 거랑 똑같아요? 5% 몇 개? 그렇죠. 3개. 3개 있는 거랑 똑같은데 덩어리로 한번 3개로 나눠볼게. 그러면 360을 덩어리 3개로 나눠보면 하나당 얼마다? 120, 120, 120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가 120이니까 100%는 20배를 하니까 여기다가 20배를 하면 2,400이 나온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 자, 남자가 그래서 몇 명이다? 2,400명이다. 선생님 근데 여기 2,400이 없어요. 당연히 없죠. 얘는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 거지? 작년 남자입니다. 근데 올해 어떤 거 물어봤어? 올해 선발된 걸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2,400에 자, 올해 남성은 몇 프로 증가했다? 10%. 그래서 곱하기 1.1. 자, 이렇게 했더니 얼마 나와요? 2,640.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맞죠?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지금 너무 어려운 설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첫 번째 풀이를 하나 보여드린 거거든요. 하나 보여드린 거고, 자, 이 생각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체화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한번 체화가 되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한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이야기. 자, 다른 이야기는 한번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자, 내가 NCS에서 조금 속도를 올리고 싶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분명히 물어본 게 뭐였지? 자, 올해 선발된 남성 신입사원의 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내가 작년 수를 알아야 그것의 몇 배? 1.1배. 이게 뭐가 돼요? 올해 선발된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 뭘 배웠었냐면 이거 앞에서 여러분들 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벌써 까먹으면 안 되는데 자, 아까 그 이해배수 판정법 이런 거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알려드렸을까요? 여기에서 또 한번 써먹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거를 다 계산하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서 이거를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1.1배다 라는 거는 11의 배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요 숫자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 11의 배수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홀수 자리에 그 각 자리수 합에다가
짝수 자리에 합을 뺐을 때 0이나 11 이렇게 나오는 거였었죠. 그러면 이 숫자를 보고 나중에 조금 수적인 센스가 좀 있으면 아 얘네들은 일단 답이 아니구나 라고 일단 지울 거예요. 왜냐면 11의 배수가 아니거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자 2, 3, 5, 자 55, 2, 4, 6, 606, 25 이렇게 되니까 아 이 한 1번, 2번, 3번 중에서 그냥 답이 하나 맞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연립방정식을 되게 열심히 푼다라기보다 어떻게 들어오면 되냐면 답이 요거 3개 중에 하나잖아요. 3개 중에 하나니까 너면 어때? 너는 딱 보니 그러니까 이 3개 중에서 중앙에 있는 게 누구예요? 2번이죠. 맞죠? 그러면 이놈을 하나의 기준으로 두는 겁니다. 기준으로 두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 내가 이게 2400에 곱하기 1.1이니 만약에 요 상황을 내가 한번 대입해 볼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번엔 빨간 펜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뭐냐면 남자가 2400이고 2400이라면 여자가 어떻게 된다? 여자가 4000에서 빼니까 1600이 되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남성이 10%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2400에 10%라고 하면 240이 증가했고 5%가 감소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 땡겨 반띵. 이따가 또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자 1600에 5% 하면 소수점 하나 땡기고 절반 그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 80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에 비해 순증가 얼마? 160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에서 아까 몇 퍼센트 증가한다 그랬어요? 4%. 전체 얼마에? 4000에 4% 증가한 거는 160인데 일치하네. 그러면 얘가 그냥 답인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답이 2번이야.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고 자 이게 항상 맞을 수는 없죠. 얘는 지금 제가 이 3개 중에서 이놈을 뭘로 했어요? 기준으로 잡았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답일 수도 있고 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대입을 했을 때 그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남자가 더 커져야 하는지 작아져야 하는지 자 이런 걸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래서 요 정도의 풀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실전적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풀이가 더 있는데, 이거를 좀, 빨리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려도 아마 이해를 못 하실 분들이 훨씬 더 많긴 할 겁니다. 자, 뭐냐면, 어릴 때, 여러분들 중학교 다닐 때 소금물 농도 배운 적 있어요? 소금물 농도? 맞죠? 소금물 농도. 자,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이제 이게 가중평균 원리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평균. 자, 어떤 거냐면 아까 남자, 여자, 자,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소개만 좀 드려볼게요. 남자, 여자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남자는 아까 몇 프로 증가했다? 10% 증가했다. 그리고 여자는 5% 감소했다. 그런데 얘네가 전체적으로 몇 프로 증가했다? 4% 증가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자, 요 퍼센트 있죠? 퍼센트. 이게 이제 나중에 가중평균 결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비. 자, 10에서 4까지 얼마죠? 6. 그 다음 4에서 마이너스 5까지는 얼마예요? 9. 맞죠? 네, 자, 그럼 거리비가 이렇게 있으면 가중치비는 이거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9대 6이다. 조금 더 약분을 하면은 몇 대 몇? 3대 2다. 이제 요런 이야기고. 그러면 가중비가 3대 2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자, 그런데 이 공식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요 밑에 소금물에 해당하는 게 가중치에 해당하거든요. 가중치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우리 아까 문제에서 봤을 때에는 어때요? 증가율은 작년분의 증가폭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는 요거 작년의 인원수, 남자 인원수, 여자 인원수가 가중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즉 남자랑 여자가 몇 대 몇이다? 작년에 3대 2다. 그럼 전체를
5개로 봤을 때 우리 아까 전체 사람 몇 명이었어요? 400명, 아니 4,000명. 4,000명이었죠. 4,000명. 자, 그러면 4,000명을 5등분하면 하나당 얼마? 800. 그렇죠. 5, 8에 40이니까 800. 그러면 요 부분, 자, 5개 중에 3개라고 얘기하면 800이 3개여서 얼마다? 2,400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자가 2,400명이었어. 그럼 올해는 10% 증가해서 2,640명이야. 이제 요런 결론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개 정도의 방식을 지금 알려드렸는데, 이런 문제 실전에 가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아까 그 두 번째 설명드린 거 있죠? 11의 배수해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요 중에서 답이 있을 거야.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올라가면 거기까지가 이제 될 수 있을 거고, 혹시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연립방 정식을 열심히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생각을 통해서 제끼겠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첫 문제부터 조금 너무 어려웠나요? 자, 근데 혹시 보시다 지금 끄시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자, 끝까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 문제풀이. 자, 이것도 있는데 역시 이 문제도 자, 1분 30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자,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풀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번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어떤 일을 X일 동안 A가 혼자 하다가 B가 투입돼서 다시 X일 동안 둘이 같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가 또 투입돼서 X가 같이 하고, 그래서 모두 끝낼 수 있었다. A, B, C가 혼자서 일을 할 때 걸리는 기간이 다음과 같다면 일이 끝날 때까지 총 며칠이 소요되었는가? 자, 이런 게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풀이가 정해져 있어요. 되게 풀이가 막 정해져 있는데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일단 최소 공배수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최소 공배수. 우리 계산을 할 때요, 분수나 소수점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분수 같은 거를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얘가 어떤 일을 혼자서 하면 18일이 걸린다, 30일이 걸린다, 60일이 걸린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18과 30, 그 다음에 60의 최소 공배수, 자,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보시면, 여러분들 최소 공배수는 구할 줄 아시죠? 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구해보시면 얼마다? 180이 나올 겁니다. 180. 자, 그러면 일의 양을, 자, 요거를 전체 일의 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요? 전체 일의 양. 그러면 이놈이 지금 18일 동안 180만큼의 일을 하는데 18일 동안 했다라고 하면 하루에 얼만큼의 일을 한다? 그렇죠. 여기 10만큼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10.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하루에 얼만큼 일을 해요? 6. 이렇게 일을 하고, 자, 그 다음에 C는요 3만큼 이제 일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0, 자, B는 6, 그 다음에 C는 3. 맞죠? 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전체 180만큼의 일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아까 문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X일만큼 A가 혼자 해. 일단 A가 혼자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또 B가 투입돼서 같이 X일만큼 일을 하죠. 자, 그러면 설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1 동안 자, A가 혼자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투입이 돼서? B가 투입이 돼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A랑 B가 같이 여기에서 X일만큼 또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여기에 또 투입돼 가지고 요 X일 동안에 어떻게 일을 해요? A랑 B랑 C랑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 그림을 이제 대충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전체 3x일 동안 A는 3x만큼 일을 한 거죠. 3x일만큼 일을 한 거고, 그 다음에 B는 2x일만큼 일을 한 거고, C는 x일만큼 일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어떤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A는 몇 번 일했어? A는 3의 배수. 그냥 하루에 10만큼 일을 하니까
얘는 30만큼 3일 동안이니까 30만큼 하루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B는 어때요? 2번 들어왔으니까 12만큼 일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C는 3만큼 처리를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게 제가 3일 동안 일을 한 거죠. A가 1일, B, 그 다음에 C 3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본 겁니다. 맞죠? 자 근데 그럼 이거 합이 얼마가 나와요? 45만큼의 일을 했는데 우리 전체 일 180은 어떻게 된다? 180은 45 곱하기 4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쳐낼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렇죠. 요 45만큼의 일을 한다라는 건 3일이 걸렸는데 그런 덩어리가 4번이 있어야 180만큼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이 4번 있어야 되면 우리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 12일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요런 느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들어와 줬으면 하는 건데, 자, 이게 지금 가장 정석적인, 일반적인 풀이가 돼요. 그리고 요 정도는 반드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력을 키웠을 때, NCS에서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지금 A가 일을 하고, 자, A가 일을 한번 하고, A랑 B가 X일 만큼 같이 일을 하고 A랑 B랑 C가 같이 X일 만큼 일을 하면서 어떤 이 일의 단위가 며칠 단위예요? 3일 단위거든요. 3일 단위. 자, 그래서 요 놈들을 이렇게 봤을 때 3의 배수가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4일이나 5일은 일단 아니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15일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나머지 과정은 똑같은데 이게 총 3일을 봤을 때 A가 3일 동안 일하고 B가 이틀, C가 하루 일을 했을 때 45 아까 구했었죠?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자 이거는 지금 3 곱하기 4에 3 곱하기 5에 3 곱하기 6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가 4인지 5인지 6인지 확인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너무 겁먹기보다는 이런 문제는 무엇을 기억한다? 최소 공배수를 기억한다. 자, 요 정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또 넘어가 보면 자, 필수 암기 분수 자,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또 필요하시다라면 자, 요 부분은 얼른 스크린 캡처를 해서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실생활에 이제 들어가거나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요 분수를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요구하는 거는 요겁니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자, 여기 50%, 33.3%, 25%, 20%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쭉 알았으면 좋겠고 솔직히 여기 정도까지는 사실 상식이잖아요. 상식? 맞죠? 근데 6분의 1 얼마? 0.167. 자, 16.7%. 그 다음에 7분의 1 얼마? 14.3%. 자, 8분의 1 0.125, 12.5%. 9분의 1 0.111. 자, 요 정도는 필수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너무 당연한 것이 되고 자, 8분의 3, 8분의 5, 8분의 7, 4분의 3. 자, 이런 것들 좀 암기해 두시면 훨씬 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NCS 시험에 딱 들어갔는데 딱 표에 뭐가 나왔어? 16.7%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기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6분의 1이구나. 6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뭐 여기까지 막 다 외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기본적인 분수 얘네들을 좀 잘 알고 있자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그냥 다 외우는 게 편해요. 좋습니다. 네, 자, 요거 외우는 법 알려드려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6분의 5라는 게 있어요. 6분의 5. 자, 이거는 0.833 이제 그냥 외우면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생각해 볼까? 이거는 6분의 5, 1 빼기 6분의 1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1에서 0.167을 뺀 거니까 이거를 그냥 뺀 거니까 자, 요 부분만
어떻게? 자, 10으로 만들어주고 여기는 9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라고요? 여기는 10, 여기는 9 이렇게 만들어주면 3, 얘는 3, 여기는 8. 그래서 0.833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 테크닉 이런 것들은 지금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제가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자, 필수 암기 제곱수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1제곱부터 자 17제곱 정도까지는 꼭 필수로 암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1 곱하기 11의 제곱, 12의 제곱, 144, 13제곱, 169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알려드려 볼게요. 자,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갑자기 이런 걸 물어봐. 12 곱하기 14. 자, 이건 얼마지?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바로 잠깐만요 하면서 여기다가 14 뭐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여기 이런 사람이 또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NCS 수리 능력에서 여러분들한테 기초 연산을 잘 하냐 못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평가해요. 근데 12 곱하기 14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있다면 13제곱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13의 마이너스 1에 13의 플러스 1.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169에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합차 공식 기억납니까? 자, a-b에 a 플러스 b는 뭐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그러니까 얘는 13제곱에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래서 169 마이너스 1 하면 얼마다? 168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차 공식을 쓰던 아니면 어떻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12 곱하기 자 14를 12 플러스 2 이렇게 바꿔보시면 12제곱은 얼마다? 144에다가 24를 더하면 168이다. 이렇게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에 맞는 자 숫자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15제곱부터 95제곱까지 있는데 선생님 저 숫자 너무 힘든데요. 약간 이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15, 25, 35 제곱들은 뒤에 무조건 뭐가 붙어요? 25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에 숫자들을 한번 볼게요. 자, 15에는 앞에 10의 자리가 얼마? 1. 1 곱하기 2는 얼마예요? 그렇죠. 2죠. 그래서 2입니다. 2 곱하기 3은 6. 3, 4, 12. 4, 5, 20. 5, 6에 3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암기하실 때 이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 외워두시면 혹시 쓸 일이 있을 때 내가 위급할 때 쓰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실전 문제 풀이 자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요 문제는 제가 그 5국 공채 자 구 행정고시 자 거기에 나왔던 기출문제 2010년도 기출문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요 문제 제가 3분 드려볼까요? 3분? 한 2분 15초 정도 드리고 싶지만 아마 그 시간 내에 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3분 정도를 맞춰보시고 한번 풀어봅니다. 네. 자, 풀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표는 지역별 극장수 증감에 대한 자료다. 2004년 극장수가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묻는 게 뭐예요? 2004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표를 한번 봤더니 7년의 극장수가 있고 6년 대비 7년의 증감수가 있고요. 5년 대비 6년의 증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증감률 어떤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역순으로 이렇게 가서 빨리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얘부터 한번 처리해 볼까요? 자, 이렇게 처리해 보면 자 이건 어떻게 돼요? 05년 대비 07년 증감수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2 합하니까 얼마? 0. 자, 얘 마이너스 1 이거 두 개 합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근데 2005년에 어떤 값이 있는데 그때에 비해 0개 증가해서 19가 되니까 여기는 19인 거죠. 그래서 2005년에 극장수를 구해보면 19. 얘는
뭐가 있었는데 하나 감소해서 14가 된 거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15. 뭐가 있었는데 3개 감소해서 10이 된 거니까 여기는 13개. 하나 증가해서 10이 됐으니까 9. 요런 형태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방금 구한 게 2005년도였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거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에 한번 써볼게요. 자, 04 대비 05의 증감률.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A, B, C, D 이렇게 있는데요. 자, 몇 퍼센트였죠? 자, 12%, 15%.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2005년도에 극장수가 아까 얼마 나왔다고요? 19. 얘는 15, 얘는 13. 맞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있었으니까. 자, 이거를 가지고 2004년도를 구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제가 이거를 극장수를 정확하게 구해야 되니까, 자, 만약에 2004년에 A의 극장수를 그냥 A라고 한다면, 그 극장수가 2005년도에 12% 증가했잖아요. 12% 증가하면 원래 자기 자신이 있고 12%가 플러스 된 거니까 이건 몇 배다? 1.12배를 하면 얼마가 된다? 19가 된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를 막 되게 열심히 나눠줘. 되게 열심히 나눠줍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간단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간단히. 자, 12%는요, 요 문제에서 이런 말이 있네? 반올림을 했어요. 반올림. 자, 우리 이 문제 실전풀이 하기 전에 앞에서 뭐 했죠? 암기 제곱수, 암기 분수 같은 거 했죠? 그러면 그걸 한번 써먹어 볼 수 있나? 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달라고요. 그러면 12%라는 것은 뭐보다 작고 12.5%보다는 작고 11.5%보다는 이상이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네, 자, 근데 그렇다면 이 11.5보다도 더 작은 애는 어떤 숫자가 있어요? 자, 아까 외운 암기 분수 중에 뭐 있지? 11.1%. 그래서 얘가 11.1%보다도 이렇게 작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 얘는 아까 암기 분수 중에 얼마에 해당하냐면 8분의 1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요 11.1%는 얼마에 해당한다? 9분의 1에 해당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비었죠? 비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12%를 되게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9분의 1과 8분의 1 사이에 있어요. 자, 그럼 제일 간단하게 8.5분의 1이 있으면 어때? 라고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단순하게 가려고. 그러면 야, 이거 8.5분의 1이 뭐야? 그러면 이거 위아래 똑같이 2를 한번 곱해 볼까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17분의 2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17분의 2는 어떤 뜻이지? 원래 극장이 17개가 있었는데 전에 비해 몇 개 증가한 정도다? 2개 증가한 정도다. 그래서 19개가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근데 우연히도 우리 요 봤던 숫자 얼마? 19. 그러니까 A는 원래 몇 개입니까? 17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7개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비슷한 논리로 여러분들 요거 15%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15%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14.5%보다는 크거나 같고 15.5보다는 작다. 근데 암기분수 요 근처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누구 있니? 7분의 1, 아까 14.3%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쪽에는 16.6666, 16.7%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에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6.5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위아래 2를 곱해주시면 얼마가 돼요? 13분의 2다. 13개 중에 2개 증가한 정도예요. 그럼 15개 됐나요? 15개입니다. 아, 원래 13개였군요. 이제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요 뒤에 13%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겨볼 텐데, 그걸 이제 다 해보시고 나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15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정답 자체에서만 이제 본다면, 자,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어디다? 자, C고,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 B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암기 분수를 지금 썼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극장수는요. 극장수가 0.8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죠. 극장수는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딱딱딱딱 떨어지는 이제 이런 숫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숫자 분포를 보시면 뭔가 15% 증가해서 15개가 되었다. 13% 감소해서 13개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요런 정도의 상태라면 어떤 극장수의 증감수가 있잖아요. 그쵸? 하나 증가했는지, 두 개 증가했는지, 세 개 증가했는지 이런 숫자들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10대 중후반, 중반 요런 숫자들이 이렇게 막 같이 곱해져서 그러니까 10대 초반과 10대 중후반의 숫자들이 곱해져서 나올 수 있는 자연수는 무엇이냐라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숫자 구조상 어떻게 된다? 아, 내가 여기서 극장수는 A, B, C 같은 경우는 전에 비해 플러스 마이너스 2개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하실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요 암기 제곱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5 곱하기 15가, 자, 15 곱하기 15가 225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14 곱하기 16은 15 곱하기 15보다 더 작아지거든요. 아까 요 합차 공식에 따르면 이게 15 곱하기 15였는데 여기에서 뭐 14 곱하기 16을 한다든가 13 곱하기 17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요 뒤에 값이 계속 커지면서 숫자가 작아져요. 맞죠? 네, 자, 그런데 아까도 지금 그 15%, 15개의 13%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근처에 14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숫자 자체가, 자, 숫자 배열 자체가 얼마 근처로밖에 나올 수 없다? 200 근처로밖에 나올 수 없고 자연수로 따지자면 몇 개? 2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3개가 나오려면 이 17 곱하기 17 같이 이런 큰 숫자 10대 후반의 숫자들이 2개나 곱해져야 300이 될까 말까 해요. 근데 초반과 중반이 곱해져서 뭔가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건 200, 자연수로 따지면 이 정도밖에 없다. 이 정도 말씀드려봅니다. 네, 이거는 조금 머리를 식히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냈던 건데 너무 힘들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재밌게 잘 하고 계신가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장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 제가 시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그래요. 2분 30초. 자, 2분 30초 동안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네. 자, 다 풀어보셨죠? 네. 자, 그러면, 요 문제 이제 한번 해볼 텐데, 자, 이런 게 이제 NCS PSAT형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표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표나 차트를 주어지고 요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건데, 자, 요 표를 보면 너무 골치가 아프죠. 맞죠? 그럼 일단 표의 구조부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크게 자, 국가와 연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베트남부터 해서 쭉 이렇게 있고, 보통은 뭐부터 읽는 거냐면 제목부터 보는 거예요. 제목.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제 이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아, 연도별 투자 대상국별 우리나라의 아세안 국가 투자 현황. 자, 단위 $1000. 자, 이렇게 있구나. 자, 그리고 옳은 거를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옳은 거 물어봤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별거 아닌 팁인데 여러분들 NCS 하실 때 또는 어느 시험을 준비하시든지 간에 항상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입니다. 뭐라고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베트남부터 쭉 브루나이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맨 밑에 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이런 연도가 나와 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인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인지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자, 13년 아세안에 투자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국가는 3개다.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자, 13년에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게 3개니? 이제 이렇게 나왔으면 얼른 개수 세기죠. 빨리 개수 세보면 되죠. 13년, 12년, 13년 갔을 때 얘는 증가, 감소, 그 다음 감소. 자, 아까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3개니? 라고 물어봤죠. 일단 여기까지 샜는데 3개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봤더니 태국을 봤더니 어때요? 증가. 자, 그 다음에 또 증가. 여기 왔더니 감소.
하나 감소했죠. 자, 그러면 일단 3개니? 라고 물어봤는데 3개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까지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시간 낭비는 어디에 있냐면 선생님 제가 끝까지 세보니까요 얘도 감소하던데요 해가지고 5개입니다. 3개가 아니라 5개입니다 하는데 3개를 벗어나는 순간 일단 무조건 X를 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딱 스톱을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1년 투자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국가는 태국이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를 보면 자, 11년과 2010년에 대한 증가율이 태국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제가 베트남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베트남의 증가율은 얼마고요? 싱가포르는 얼마고요? 인도네시아는 얼마고요? 이걸 언제 다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NCS 묻는 것만 답합니다.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큰 게 태국이니?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증가율, 배율 개념을 알고 있으면요. 증가율이 가장 크면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배율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요거는 그냥 적어두세요. 증가율이 가장 크면 배율이 가장 크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태국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태국을 먼저 보는 거예요. 뭐부터? 태국. 오케이. 태국을 봤더니 요렇게 갔더니 6배가 좀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태국의 6배 좀 안 되는 것보다 더 높은 배율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죠. 그랬더니 6배, 야, 너 택도 없고 뭐 전혀 잽도 안 되죠? 그러다가 어디쯤 왔더니 여기에 왔더니 이거는 6배보다 한참 큰데? 그러면 제일 큰 게 태국은 아닌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얘는 X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의 무엇을 가지면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기준을. 처음부터 무작정 보는 게 아니고 얘를 기준으로 더 큰 게 있어?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베트남 투자액은 전년 대비 55% 이상 증가하였다. 자, 55%. 자, 어디 갔어요? 자, 베트남. 자, 13년에 여기에서 요렇게 이제 숫자를 간 건데, 제가 요거는, 939. 자, 여기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939에, 자, 그 다음에, 얼마였죠? 자, 1454. 자, 1455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요 위에 요 숫자가 9였거든요. 반올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물어보는 게 뭐였었냐면, 이 증가율이 55%보다 크니, 같니, 작니? 이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계산을 이제 좀 해주시면 되겠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자, 939를 1000으로 만들려면 일단 60일을 채워야 되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455만큼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6, 그 다음 1, 5, 자, 516만큼 차이구나.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증가율 자체가 393분의 516 곱하기 100. 자, 얘가 55%보다 크니, 같니, 작니?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처음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를 또 되게 열심히 나눕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자, 55%는 어떻게 간단히 생각하시냐면 50%에다가 5%를 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939의 50%. 자, 조금 더 쉽게 하고 가볼까요? 자, 939를 그냥 94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940에 50% 하면 얼마죠? 이거는 470 이렇게 나올 거고, 자, 5%는 요거의 10분의 1인 거니까 이게 하나 좀 하나 땡기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더했더니 얼마다? 517이다. 자, 그래서 요 517이 보다 자, 516이 더 작죠? 더 작죠?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55% 이상이었니? 라고 하면 아니,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작던데? 하면서 그냥 X를 쳐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요렇게 지금 제 계산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뭐냐면 선생님이 이게 멋대로 이렇게 올려도 되나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유효 숫자는 보통 3자리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이 계산을 하실 때에는 939를 어떻게 생각해요?
940에서 하나가 모자란 거라서 여러분들 계산을 내가 940으로 했다 한들 얼마만큼? 요 1의 55%만큼이 더 빼면은 정확한 값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0.55만큼이 빠져도 이 값보다는 516이 더 작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얘도 일단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1년에 자, 우리나라에서 아세안 투자액 중 미얀마에 투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자, 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미얀마. 자, 미얀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년에 미얀마.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 자, 이런 숫자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자, 이런 분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비중이 감소했니? 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분수 비교를 간단하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분수. 자, 분수 쉽게 생각하시면 제가 간단한 수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5분의 3. 자, 요게 있고 자, 8분의 6. 자,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분수 비교를 이제 한다 그러면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 여기에서는 얼마 증가했죠? 지금 5에서 8로 갔을 때 얼마 증가했어요? 3 증가했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갔을 때는 얼마 증가했어요? 또 3 증가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가율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5를 기준으로 3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면 자, 증가율이 얼마? 60%다. 자, 60%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3이 3 증가하면 몇 프로 증가했다? 100% 증가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이 분자의 증가율이 분모의 증가율보다 더 크다면 이 숫자는 더 커집니다. 자,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면 숫자는 어떻게 돼요? 더 커진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분자의 증가율이 더 작다면 숫자는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조금 시간 압박이 있네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은 이 6이라는 숫자는 원래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 증가했고 8이라는 숫자는 원래 5를 기준으로 60% 증가한 거니까 8분의 6이라는 것은 원래 기존의 5분의 3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했다? 1보다 큰 숫자를 곱했으니 값이 더 커졌다라는 의미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그냥 증가의 비교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타율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 5번 중에 3번 안타 치던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타석에 3번 더 들어와서 3번 안타를 쳤다. 그러면 이 타자의 타율은 전에 비해 어떻게 되죠? 5번에 3번 치던 사람이 3번 들어와서 3번 다 치면 이때가 전보다 더 잘했죠. 그러면 그 최종 타율 어떻게 돼요? 8분의 6은 전에 비해 더 커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율, 분모 분자 차이법 이제 이렇게 이제 명명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분수 비교 나중에 교재 같은 거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교재들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는데 지금 700만에서 자 530만 자 요 정도로 왔을 때의 어떤 증가율 자 감소했는데요. 자 요렇게 감소했는데 자 이 감소율이 이렇게 왔을 때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죠. 즉 증가율이 50% 그러니까 감소율이 50%보다도 크고 그 다음에 전체는 그만큼 떨어진 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감소율이 더 크다라는 것은 증가율이 더 작다. 이제 이런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자 비중은 전에 비해 감소하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이거 진짜 비중 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증가율로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요거 조금 주의하세요. 자, 뭐냐면 그 300% 이상 증가. 자, 300% 증가. 자, 이것도 적어 두세요. 자, 이거는 몇 배다? 4배다. 4배. 자, 그래서 4배 이상 된 국가는 3개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해보시면 3개까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X고. 자, 실전이라면 근데 1번부터 이렇게 5번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1번부터 보는 걸 조금 더 권장합니다. 그리고 답이 나오면 더 이상 읽지 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다 풀어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답이 나오면 더 이상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게 훨씬 좋거든요. 왜 그럴까요? 보다 보면 이럴 때 어떻게 써? 자,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1번 옳지 않아, 2번 옳지 않아, 그러니까 1번 옳지 않아, 2번 옳지 않아, 3번 옳지 않아, 4번 옳지 않아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5번을 그냥 체크를 해야 5번이 답이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언제 데미지가 되게 있지? 5번을 읽어봤는데 옳지 않아 이러면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일단 해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문제를 제가 4문제 풀어드렸어요. 자, 오늘 NCS 고득점 이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유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차근차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오늘 풀어드린 요 4문제들이 다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온라인으로 이제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반복해서 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한번 반복 시청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항상 무엇을 가지고 공부해요? 무엇을 가지고 준비합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반드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그 2021년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 이제 이렇게 초청돼서 이런 기회 너무 주신 기재부랑 그 다음에 조세재정연구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 끝까지 이렇게 봐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큰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꼭 NCS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목표하고자 하는 그 기업에 꼭 들어가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